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씨와 외교 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서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할 줄 몰랐고 자신의 말이 굴욕 외교로 포장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과 통화한 외교관인 고등학교 후배가 고초를 겪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기밀을 분류하고 있다는 강효상 의원의 여러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식약처가 세포 바꿔치기 논란을 빚은 코오롱 생명과학의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인보사 허가를 받을 때부터 허위 서류를 냈다며 코오롱과 이우석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도쿄 인근 가와사키시의 한 공원 주변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생 등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도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외국인 재력가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사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을 부른 뒤 다른 곳으로 옮겨 성접대를 했다는 건데 YG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원장의 회동에 같이 있었던 MBC 기자는 민감한 정치 얘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중국 위순 교도소에서 순국한 뒤 지역 기독교 묘지에 묻혔다고 보도한 러시아 신문 기사가 발견됐습니다. 꽉 막혀있던 안의사 유해 발굴 사업의 새로운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 대형 건설 공사장 주변 점심시간입니다. 조끼를 입은 건설 노동자들이 음식점 앞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건설 노동자들의 숫자가 부족하거나 환경이 열악한 편의시설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등 외교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은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인 K씨에게 통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직접 보고 확인해달라고 요구했고 K씨는 강 의원에게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사실상 거의 읽어주다시피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는 두 사람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7일 밤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날 K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효상 의원과 통화했습니다. 이때 K씨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정리 자료를 직접 출력해보면서 통화했다고 외교부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K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처음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연락이 온 걸 확인한 K씨가 사무실로 이동하는 길에 다시 전화를 걸자 강 의원은 대북 식량 지원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때도 K씨는 관련 내용을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보고 정확히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K씨는 진술했습니다. 내용 자료를 직접 보고 읽다 보니 두 정상이 쓴 표현을 그대로 불러주기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와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K씨를 비롯해 외교 기밀을 소홀히 관리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직원 2명까지 총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 K씨 측이 이번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변호사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K씨는 강효상 의원에게 정상 간 통화 내용과 일부 표현을 알려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알려준 내용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관 K씨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과 일부 표현을 강효상 의원에게 알려줬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받고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부정해 이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다가 실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K씨는 강 의원이 지난 8일 보이스톡으로 연락해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을 반대하지 않았을 리 없다며 사실인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통화 요록을 보고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특히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할지 몰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K씨는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K씨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예, K씨에 따르면 이처럼 강효상 의원은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정리문서에 있는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본인이 들은 내용과는 적지않이 달랐습니다. 굴욕 외교라는 프레임에 맞추기 위해서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보하고도 다르게 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되는 대목이죠. 임소라 기자입니다. 외교관 K씨는 강효상 의원에게 트럼프의 방한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은 정반대의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시그널을 보내왔습니다. 한국에 오지 않으려는 미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매달렸다는 식으로 느껴지게 표현한 겁니다.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강 의원이 외교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통화 내용을 왜곡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앞서도 강 의원은 정의용 실장이 볼턴 보좌관에게 만나자고 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 역시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지적받는 부분입니다. 외교관 K씨는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만남과 관련해선 알 수가 없었고 워싱턴 정가에 알려진 사실 정도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주미 대사관 외교관 K씨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자료를 직접 보고 읽어주었다. 강효상 의원이 그렇게 요구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강효상 의원은 후배 외교관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입장을 냈죠. 정종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후배 외교관 K씨를 향해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며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입니다.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드는 작태에 좌시하지 않겠다거나 부당한 처벌과 인권 침해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정부 여당에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지만 외교관 K씨의 변호인은 친분의 문제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친한 후배라고 하셨는데 친한 후배 등에다 칼을 꽂은 건 누군지 그건 본인이 잘 아실 테니까. 강 의원은 한미 동맹과 대미 외교가 균열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왜곡된 한미 외교 실상을 알렸다고 강변했습니다. 자신은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했던 겁니다. 강 의원은 오늘 오후 외교부가 형사 고발 방침을 정하자 2차 입장문을 내고 정부 여당의 실정을 폭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야당 국회의원의 핵심적인 의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기밀 분류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1에서 3등급의 분류는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예, 강효상 의원과 K씨의 입장이 상당 부분 엇갈리는 상황이죠.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강효상 의원이 기밀을 1에서 3등급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죠.
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얘기하는 1에서 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분류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밀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분류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겁니다. 예. 근데 기밀 분류는 뭐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한 것이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 같은 기준으로 해왔던 거 아닌가요? 네, 외교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서 이 분류법에 따라서 분류가 된 것이고 특히 정상 통화 내용의 경우에는 이 같은 분류는 모든 정부에서 해오던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도 과거 정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분류를 해왔으며 자의적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강효상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에 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밀이냐, 상식이지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면서요? 네, 단순히 정상 간 초청을 한다는 내용 정도는 상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강효상 내용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요. 이 국가 정상의 일정과 동선 그리고 시기와 같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정보의 경우 청와대나 백악관도 언론에게 임박해서 알린 뒤에 이 보도 시점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정상의 이동은 보안 사항에 속하는 건 맞는 거니까요. 이번에는 K씨 입장을 좀 보도록 하죠. 강 의원이 통화 요록 내용을 확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하고 있죠. 네, 이 부분이 수사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형법상의 외교 기밀 누설죄의 경우는 이 누설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한 경우에도 누설한 경우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K씨의 입장문이 모두 사실이라면 강효상 의원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냥 물은 것이 아니라 이 극소수 외교관들만 볼 수 있는 비밀 문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K씨는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니 본인이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항의 전화를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화는 안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신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약처가 무릎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고 개발회사와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였지만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세포가 들어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개발사인 코오롱은 그동안에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거짓말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인보사는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주사형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사람의 연골세포가 든 일액과 같은 연골세포에 치료 성분인 성장 촉진 유전자를 넣은 이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미국 임상시험 도중 이액에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나왔습니다. 약을 개발한 코오롱 측은 국내 허가를 받을 땐 연골세포로 믿었고 왜 바뀌었는지는 자신들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연골세포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허가 과정에서 이를 은폐했던 겁니다. 증거를 조작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판매 허가를 받으려면 순수 세포인 일액과 치료 성분을 넣은 이액을 비교해 같은 성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액과 이액을 섞은 혼합액을 이액과 비교한 자료를 낸 겁니다. 같은 연골세포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눈속임을 한 셈입니다. 허가가 나오기 전인 2016년엔 성분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를 식약처에 숨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인보사 사태의 후폭풍은 소송과 주식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사를 맞은 환자 240여 명은 시한폭탄을 안고 살게 됐다면서 소송을 냈고 나머지 3,400여 명의 환자들도 동참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폭락을 우려해서 오늘 하루 주식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김석환 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았다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보사를 맞으면 나을 확률이 85%라는 말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회복은커녕 무릎이 벌겋게 붓는 부작용만 생겼습니다. 대기업인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이게 그 연골세포가 아니라는 거는 상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 약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발표를 사실 기다렸거든요. 왜?
김 씨처럼 주사를 맞은 환자 244명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오롱 생명과학과 티슈진을 상대로 2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 번 맞는데 700만 원에 달하는 주사제의 가격을 고려해 1인당 1,000만 원을 요구하기로 한 겁니다. 미지의 위험 물질이 내 몸에 주입되어 제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티슈진의 소액주주들은 이용렬 전 코오롱 회장 등을 상대로 주가 하락에 책임을 묻는 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후폭풍이 커지면서 한국거래소는 오늘 코오롱 생명과학과 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또 거래소는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을 상대로 상장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할지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예, 이 사건은 벌써부터 제2의 황우석 사태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인보사가 어떤 약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설명해 줄까요? 네, 무릎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약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 신약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 유전자 치료제는 치료 효과가 있는 유전자를 재료로 만든 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보사는 크게 두 성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사람의 연골세포를 배양한 1핵과 여기에 치료 기능을 강화한 유전자를 삽입한 2핵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 이게 합쳐져서 작용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 약 성분이 달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약의 핵심이 그 2핵입니다. 연골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삽입한 것이니 당연히 연골세포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분석을 해보니 신장세포가 나왔던 겁니다. 예. 그럼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건데 마치 황우석 사태와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치료 기능이 있는 성분은 신장세포에서 추출합니다. 신장세포의 나머지 성분은 다 제거하고 치료 기능이 있는 유전자 성분만 떼어내서 연골세포에 붙이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성분 검사를 하면 연골세포만 나와야 하는데 연골은 없고 신장세포가 나왔으니까 결국 원천 기술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 전문가들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추출했다고 논문을 썼는데 사실은 줄기세포가 없었던 황우석 사태와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코오롱 측은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다고 하는데 식약처에서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오롱 측은 모르고 있다가 올해 3월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식약처에 보고를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게 식약처 조사 결과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밝혔던 것처럼 허가 신청을 할 때부터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이때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가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다른 건 뭐 또 숨긴 게 없을까요? 네,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좀 더 밝혀져야 될 이야기들인데요. 식약처 허가가 나오기 석 달 전인 2017년 3월에 연구소 격인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자회사에서 유전자 분석 검사를 이미 했었습니다. 예. 이때 이미 신장세포라는 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즉각 모 회사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허가 하루 뒤에 이 내용이 보고된 이메일도 찾은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계속 숨기다가 코오롱 측은 최근에서야 주식시장에 이 사실을 공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코오롱만 문제냐? 많은 사람들이 식약처는 문제가 없느냐? 그러니까 성분이 바뀐 건데 식약처가 몰랐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때문에 식약처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신약 허가를 서류 검토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유전자 치료제인데도 실제 시험 검사가 없었던 겁니다. 예. 최초라는 타이틀, 성과에 집중을 하다 보니 정작 안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사용한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계신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취재가 됐습니까? 네, 특수 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신장세포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때문에 식약처는 앞으로 투약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코오롱 측은 식약처 발표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했을 뿐 조작이나 은폐 사실은 없었고 중요한 부작용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이상화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도쿄에서 1시간 떨어진 가와사키시에서 오늘 한 남성이 출근길 시민들과 초등학생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아이들과 학부모 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건 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 8시도 안 된 이른 시간에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네, 이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린 것은 아침 7시 45분쯤입니다. 이 짧은 머리를 한 남성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女の子が心臓マッサージされているのを見て、一人じゃない。両手に刺身包丁1本と2本持って立ってたっていうのは言ってたよね。でその後自分でどっかを切りつけて倒れ込んじゃった。 예. 갑자기 아이들을 향해서 달려든 건가요? 그 사건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현장 화면을 담아왔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사건이 발생한 곳은 도쿄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가와사키시 노보리토의 한 공원 근처입니다. 이 남성은 인근 편의점 앞에서 행인을 공격한 뒤 학생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남성은 뒤로 보이는 편의점 앞에서 행인을 찌른 뒤 이곳으로 걸어왔습니다. 양손에는 흉기를 쥔 채였습니다. 때마침 이곳에는 스쿨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초등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요. 남성은 어린 학생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버스에 타려던 초등학생 1명과 이 남성을 저지하던 학부모 1명이 사망했고 최소 16명이 다쳤습니다. おばちゃんが1人血まみれになって倒れてらして、で心肺蘇生されてまして、それであとその先に男性の方が2人歩道ですかねに倒れてまして。 사건 현장은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는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맞은편에는 작은 공원도 있고 사람들 통행이 많지 않아서 아침 시간대엔 이 학교 학생들밖에 없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오후에 가본 현장은 청소가 된 상태였지만 핏자국 등 참혹한 사건을 보여주는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근데 범인이 누군지 또 범행 동기가 뭔지 이건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 남성은 스스로 자신의 목 부분을 자해를 한 뒤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때문에 당장은 이 정확한 범행 동기나 사건 경위를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칼 2자루 이외에도 이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배낭 안에서 칼 2자루가 추가로 또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또 신분증과 주변 인물 탐문 등을 통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요 며칠 동안 트럼프의 방일로 분위기가 좀 들떠 있었다고 했는데 그만큼 충격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어린 학생들이 이 묻지마 테러의 희생이 되면서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의 첫 외교 무대였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 소식 등으로 한껏 고무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석간신문 일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위대 호위함 승선 소식 대신에 가와사키 살인사건 소식이 실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낀다면서 어린이 등하교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5년 전 외국인 재력가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여성들을 불러서 식사와 성접대를 했다는 겁니다. YG 측은 양 대표가 모임에 가긴 했지만 성접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제보자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온 외국인 재력가 2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14년 7월 재력가와의 식사 자리에 25명의 여성을 불렀고 그중 유흥업소 여성 10여 명이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목격자 A씨는 YG 측의 요청으로 당시 식당을 통째로 빌려 식사를 하고 접대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엔 최근 구속된 황하나 씨도 통역을 위해 참석했고 YG 소속의 유명 연예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 클럽과 숙소 등으로 자리를 옮겨 성접대가 이뤄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YG 측은 양 대표가 모임에 참여했지만 성접대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우선 제보자를 접촉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또 경찰은 당시 저녁 자리에 참석했던 태국인 재력가의 경우 여성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의혹이 제기돼 조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서울 종로의 호텔에서 1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30시간 만에 만든 중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원래 마약을 만들 땐 독한 냄새가 나지만 냄새를 없앤 새로운 공법을 써서 호텔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첩보를 받고 잠복한 경찰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밤이 깊은 시각 창문 안쪽에서 남성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A씨가 필로폰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국정원의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엔 마약을 만들 때 쓴 기구가 놓여 있었고 완성된 필로폰 3.6kg도 찾아냈습니다. 1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별명이 있고 별명이 상위권 있고 진수가권 있어요. 지난달 14일 입국한 A씨는 신종공법으로 마약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나흘 걸리는 시간도 30시간 안팎으로 줄였습니다. 특유의 독한 냄새도 나지 않아 호텔이나 다른 투숙객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해 호텔이 잠깐 정전되기만 했을 뿐입니다. 경찰은 A씨가 머무르는 호텔로 직접 찾아가 재료를 전달한 대만 화교 B씨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을 구속해 검찰에 넘긴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고 제조를 지시한 윗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마약을 몰래 들여오려던 한 일본인이 비행기에서 숨졌습니다. 코카인이 든 봉지 246개를 삼키고 비행기를 탔다가 몸 안에서 포장 비닐이 터지면서 숨진 겁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비행기에서 시신이 내려옵니다. 42살 일본인 남성 우도엔이 콜롬비아에서 일본으로 가던 비행기에서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경유지였던 멕시코시티에서 비행기가 출발한 후 일본인 남성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이 모습을 본 승무원이 기장에게 보고해 멕시코 소노라주의 에르모시오에 비행기를 비상 착륙시켰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멕시코 검찰 당국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뇌가 부어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검한 결과 위와 장에서 비닐로 포장한 코카인 봉지 246개가 나왔습니다. 봉지의 크기는 길이 2.5cm에 폭 1cm였습니다. 정확한 양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비닐이나 고무로 마약을 포장해서 삼킨 후 몰래 옮겨 나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항 검색이나 세관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몸 안에서 포장재가 터지면 약물 과다 복용 등으로 숨질 수 있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2015년엔 한 브라질 학생이 코카인 봉지 113개를 삼킨 채 비행기에 탑승했다 포장이 찢어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충보다는 기생이냐 상생이냐 공생이냐 기자에 밑줄 쳐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이 국내에 처음 공개된 날 봉준호 감독이 당부한 말입니다. 과연 어떤 영화일까? 오늘 시사회장에서도 그런 궁금증이 이어졌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문성위조학과 뭐 이런 거나? 어쩌다 보니 모두가 백수인 네 식구. 사이는 좋지만 마냥 착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우연히 찾아온 구원의 동아줄을 만난 4명은 화장실 천장에 다가가야 공짜 와이파이가 터지는 단지 앞방을 넘어 살면서 절대 마주칠 일 없을 것 같던 다른 세상의 문을 차례로 두드립니다. 영화는 나쁜 사람이 없어도 나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한국 사회가 혐오하는 존재를 말할 때 쉽게 쓰는 벌레라는 단어가 진짜 가리키는 게 뭔지 질문을 던집니다. 공생이냐 상생이냐 기생이냐 그것이 결국 인간에 관한 예의와 이어지는 부분인데 인간의 존엄에 관한 또 스토리이기도 하다. 쏟아지는 찬사 속에서 칸의 선택을 받은 영화. 그 궁금증은 시사회장을 찾은 취재진의 열기로 이어졌습니다. 배우들도 최고의 상을 받은 감정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벅차가지고 그날 아침까지 잠을 못 자고 혼자 맥주 한 2캔 먹으면서 자축했습니다. 본 감독은 상이나 트로피는 아무 상관없다며 이제 관객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깐느는 벌써 과거가 됐습니다. 약간의 가벼운 변장을 하고 진짜 관객분들 틈바구니에서 몰래 그분들 쏙닥쏙닥 얘기하시는 것도 들으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영화를 보고 싶은. JTBC 강나현입니다.
영화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인생도 돌아보게 합니다. 과거 정부 땐 배제돼야 할 문화계 인사인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죠. 오늘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영화를 향한 솔직한 생각도 내비쳤습니다. 권근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칸의 선택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독특한 이력에 집중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감독.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이른바 좌파 문화예술인 명단에 이창동, 박찬욱 감독과 함께 포함됐습니다. 창작자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죠. 그래서 2번 다시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앞으로. 우리 주변의 부조리한 현실을 응시한 영화 기생충도 그 시절 태어났습니다. 2013년 설국열차의 후반 작업을 하며 구상했습니다. 눈속을 달리는 기차의 맨 앞칸과 맨 끝칸 사람들의 계급이 다른 설국열차. 기생충은 반지하에 사는 가족과 언덕 위 저택에 사는 가족을 대비하여 불평등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기괴하되 심금을 울리는 장르다. 다루고 또는 새롭고 싶어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데 향수기도 있었어. 영화를 통한 따끔한 풍자는 봉 감독의 스타일이 됐습니다. 가장 큰 영감은 역시 김기영 감독님, 하녀, 충녀, 육식동물 등등의 작품들을 보실 기회가 있으면 꼭 기생충과 짝지어 보시면은. 봉 감독은 영화가 킥킥거리며 즐길 거리를 만들고 또 보고 나서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낄 정도로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영화 기생충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하죠. 칸에서, 공항에서, 오늘 극장에서도 늘 함께한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의 모습도 참 따뜻합니다. 영화만큼 재밌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백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야, 듣고! 야, 듣고! 김양길 형님이 너한테 안부 전하래. 1997년 조연출이었던 봉준호 감독은 한 영화 속 단역 배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신비의 배우는 도대체 누구신가? 무명이었던 송강호에게 먼저 연락해 만남을 제안했고 언젠가 영화를 함께하자고 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한 목소리로 아주 부드럽고 상세하고 그리고 진심 어린 그런 멘트를 이 양반은 다음에 뭐가 돼도 될 것 같다. 그리고 22년이 흘러 두 사람은 칸 영화제에서 영화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영화사를 새로 쓴 영광의 순간, 감독은 배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준 가장 위대한 배우이자 저의 동반자인 우리 송강호님. 감독이 배우에게 무릎을 꿇고 트로피를 건네 뜨거운 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환영 인파가 몰린 공항에선 인터뷰 도중 무거운 마이크를 직접 들겠다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무명 시절 인연을 계기로 총 4편의 영화를 함께한 두 사람. 감독과 배우라는 관계를 넘어 서로를 보듬어주고 이끌어주며 늘 함께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묘한 울림을 남겼던 살인의 추억 마지막 대사도 배우가 감독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했기에 가능했던 즉흥 연기였습니다. 봉 감독은 황금종려상 수상 후 송강호가 자신의 영화 세계를 대변하는 페르소나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것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원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은 조금 전에는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노진호 기자. 국정원장이 친문 공천의 특명을 받은 대통령 측근 실세를 만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총선 전략을 책임지는 사람과 국정원장의 만남을 부적절하고 위험천만한 회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북풍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북 특사로 파견되는 등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서훈 원장이 선거에 영향을 줄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또 다른 북풍이 있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오후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서 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2시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국내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며 서훈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밀실 정치의 끝판왕이라며 어제에 이어 거듭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박근혜 정부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예, 양정철 원장과 서훈 원장 두 사람의 저녁 자리에는 언론사의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MBC의 북한 전문 기자인 김현경 기자입니다. 김현경 기자는 오늘 JTBC와의 통화에서 민감한 정치 얘기는 오가지 않은 사적인 만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저녁 자리에 함께한 언론인은 MBC 통일방송 추진단장인 김현경 기자입니다. JTBC와의 통화에서 김 기자는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기자는 서 원장이 이번에도 한번 보자고 했는데 양정철 원장이 같이 하면 어떠냐고 해서 같이 만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이제 옛날 얘기들 진짜 뭐 한 20몇 년 전 얘기부터 초년병 시절에 이런 얘기 뭐 하다가 웃기도 하고 뭐 동북아 정세, 뭐 한반도 정세, 뭐 이런 그냥 흔히 저녁 식사 자리에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뭐. 그러면서 서 원장이 오래전부터 자신을 비롯한 북한 전문가 그룹을 만나왔다고 했습니다. 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양 원장의 귀국 인사 성격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기자는 야당에서 문제 삼는 선거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없어진 이후 서 원장이 여야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 기자는 서 원장이 양 원장과 독대하는 게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나를 부른 것 같다는 생각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기자는 오늘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그 자리에서 총선 얘기는 없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에 김우혜숙 현 법제처장을 임명했습니다. 김 수석은 법무법인 부산에서 문 대통령과 같이 활동한 변호사 출신입니다. 공석이 된 법제처장에는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임명했고 신임 국세청장에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승진해서 발탁했습니다. 6개월에 걸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해온 대검 진상조사단이 어제 최종 보고서를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JTBC의 취재 결과 조사단은 당시 검찰이 명백하게 봐주기 수사를 했다면서 5가지 관련 의혹에 대한 결론을 보고서에 만장일치로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윤중천 씨로부터 추가 접대 의혹이 제기된 법조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 진상조사단이 어제 최종 보고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실조사 논란으로 한 차례 재배당된 뒤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고서는 검경 수사 외압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의 실체 등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됐습니다. 소속 팀원 6명이 해당 결론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사단은 2013년 수사팀이 뇌물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대표적 봐주기 수사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성폭력이 아닌 성접대 사건으로 보면서도 김 전 차관의 계좌 추적 등 기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이 모순이라는 겁니다. 기존 수사도 피해 주장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피해 주장 여성들에게 마치 김학의 변호인처럼 신문한 대목들이 많다며 검찰 수사단이 성범죄 피해 주장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외에도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법조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6년 전 수사 당시 관련 단서가 많았는데도 수사는커녕 감찰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결론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취재해온 임지수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 조사단이 당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새롭게 꾸려진 수사단과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6년 전 최초 수사 당시에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검증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을 여러 명 조사를 했는데 수사 검사들 대부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 수사를 했던 한 검사는 이 검찰 조직에 먹칠을 했던 이 김 전 차관을 구속하겠다는 각오로 수사를 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라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예. 피해 주장 여성들의 대화가 남긴 녹취록 등을 보니 조사해 보니 이 성폭행이라기보다는 성매매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라는 주장인데요. 예.
그래서 경찰이 적용했던 혐의가 이 특수 강간 혐의고 그 부분은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예. 앞서 저희 취재진을 만난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 경찰이 이 검사들의 비위를 끄집어내서 검찰을 망신주려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조사단은 이런 수사팀의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만약 성폭행이 아니라 윤 씨를 통한 성매매 또는 성접대라고 봤다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검찰 고위 관계자인 김 전 차관이 서로 뭘 주고받았나 이런 것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당시 수사단은 두 사람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뇌물 수사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의 휴대전화 조회나 또 자택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 기본적인 강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예. 당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언들도 많이 외면을 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실제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이 여성들 많은 증언을 했었는데요. 김 전 차관에게 돈 봉투나 명품을 주는 걸 봤다. 또는 윤 씨가 지인의 형사 사건을 김 전 차관에게 청탁하는 모습을 봤다. 이런 증언들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과거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런 카더라성의 여성들 주장으로 뭐 뇌물 접대 관련성, 대가성을 밝힐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그 근거 같은 것이 담겨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앞서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예. 과거 윤중천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 이 사건의 결재 라인 또는 지휘 라인마다 윤중천 씨와 친분이 있는 이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예. 이 의혹에 대해서 조사단도 조사한 결과를 상당 부분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그게 지금 다 바깥으로 알려지진 않은 거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 중 일부 내용이 내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기자들을 상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직 검찰총장부터 전직 차장검사 등 윤 씨 접대 대상으로 언급된 전현직 법조계 관계자만 10여 명이라고 하는데 예. 그중 일부는 굉장히 세세한 단서들을 달아서 수사 필요 대상으로 특정했다고 합니다. 그 혹시 이름들도 내일 나옵니까? 그건 아직 모르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공개를 할지는 검찰 과거사위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지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강풍만 불면 깨진 유리창이 날아들까 불안해하는 곳이 있죠. 올 연말 완공 예정인 그 말 많은 해운대 초고층 건물 LCT 공사장 주변의 얘기입니다. 작년에 태풍 콩레이 때 떨어져 내린 유리 파편에 차량 60대가 파손이 됐는데 어제 또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지나가는 2시간 동안 해운대 LCT의 유리창 1,100장이 깨졌습니다. 유리 파편은 바람을 타고 인근 상가와 차량 60대를 덮쳤습니다. 비바람이 치던 어제도 랜드마크동 83층에 달린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가로 120, 세로 130cm, 두께는 28mm였습니다. 파편은 100m를 날아가 인근 미포주차장 내 차량 넉 대를 긁었습니다. LCT의 최고 높이는 411m, 파리의 에펠탑보다 100m가 더 높은데요. 전문가들은 해안을 가로막은 LCT 건물 사이로 맹렬한 골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LCT 상층부에선 바람이 초속 10m 이상 더 강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판 날아가고 집 다 빠지고 피해가 막심했고. 시공사 측은 초속 98m의 바람까지 견디도록 만들어졌다며 유리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작업하면서 물을 좀 열어놨대요. 그 차원과 들은 근데 기압차 때문에.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제품 결함 가능성과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예, 점심을 먹으러 조금이라도 빨리 가면 고가에 반영하겠다. 또 점심시간이 아니면 양치질 하지 마라.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직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직장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측도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진상을 파악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박영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직원이 익명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직속 임원이 불합리한 근무 규칙을 강요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점심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식당에 들어가면 개인평가 점수를 깎는다고 겁을 준다는 겁니다. 의자에는 아무것도 걸지 말라는 등 업무와 상관없는 잔소리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아니면 양치질을 하지 말고 직원들의 모니터를 해당 임원이 보기 쉽도록 설치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생활가전사업부의 한 상무가
사교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지시했다는 규칙들입니다. 직장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해당 상무가 폭언을 하고 물건도 던졌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파장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직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조직 문화에 대해 반성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해당 부문 부사장 명의로 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갑질 여부를 조사 중이라면서 사실로 밝혀지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여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선로 쪽에 매달려 수리를 하고 시간에 쫓겨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한 청년이 숨진 지 이제 3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열더니 밖으로 몸을 내밀고 센서의 각도를 조절합니다. 선로 쪽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센서에 묻은 이물질을 닦습니다.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도, 문을 갈아 끼우는 작업도 열차가 다니는 낮에 이뤄집니다. 열차가 훅 지나가니까 열차 들어오는 타이밍도 잘 못 맞추게 되면 막 심장마비에 걸릴 것 같아요. 열차가 너무 빨리 들어와서.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 숨진 김군 사건 이후 서울교통공사에선 운행 중 선로 쪽에 나가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에선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의역 사고 뒤 없어진 고장난 지 1시간 안에 도착한다는 제도도 그대로입니다. 이 때문에 2인 1조로 수리하는 동안 다른 신고가 들어오면 한 명을 먼저 보내는 일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빨리 와줘서 지금 어디 있냐, 위치가 어디 있냐고 나머지 한 명을 먼저 또 다른 장애인 한 데 가서 상황만 확인하게 해요. 이에 대해 코레일은 지난해 처리한 고장 건수가 2인 1조당 월 평균 4건이 안 돼 노동 강도가 세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파악한 결과 고장이 몰릴 땐 한 업체당 한 달에 600건이 넘고 2인 1조 기준으로는 100건이 넘었습니다. 아예 밥을 못 먹죠. 그냥 저녁에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때우는 경우도 있어요. 편의점 가면 주로 뭘 드세요? 편의점 가면은 우유노합빵 아니면 라면. 그나마도 다음 달이 계약 만료라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코레일은 JTBC 취재가 시작되자 고장 신고 1시간 내 도착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규직으로 바꾸기 위한 협상에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순국한 지 109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유해를 모셔오기 위해서 감옥 내부를 찾아봤지만 번번이 실패한 바 있죠. 그런데 안 의사의 유해가 리순 감옥 내부가 아닌 인근 기독교 묘지에 묻혀 있다는 당시 러시아 신문 기사가 공개됐습니다. 유해 발굴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사형이 집행된 15분 후 몸은 관에 넣어져 교도소 예배당으로 옮겨졌고 다시 지역 기독교 묘지로 옮겨졌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지 2달쯤 지난 1910년 4월 21일자 러시아 한 지역 신문 기사입니다. 그동안 안 의사의 유해는 리순 감옥 공동묘지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해방 후 시작된 안 의사 유해 찾기는 분단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진행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기사가 유해 발굴의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은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사형수는 법에 의해서 공동 묘지에 묻게 돼 있어요. 그게 일본의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신문에서 나온 거는 러시아 기자가 그냥 쓴 거예요. 국가기록원은 이 외에도 안 의사의 체포 과정과 신문 내용 등을 담은 극동지역 일간지 기사 24건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총영사관 앞 첫 신문에서 조선에서 징벌적 행위를 한 이토에게 복수하기 위해 선발된 29명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죽으면서 기쁘다. 나는 조국 해방을 위해 첫 번째 선구자가 될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기록원은 러시아 신문 기사가 단편적으로 소개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한꺼번에 모아 공개된 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3.1운동 당시에 작성된 독립선언서는 당시에 1000장이 인쇄가 됐지만 현재 8장만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일본 도자기 상인이 갖고 있던 평양 지역 선언서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뿌려진 선언서는 서울에 배포된 것과는 약간 다르다고 하는군요. 이번에 처음 공개된 모습 보시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대표 33인의 이름이 새겨진 독립선언서입니다. 1919년 3.1운동 직전 서울 종로구에 있던 보성사에서 인쇄된 2만 1000장 중 한 장입니다. 전국에 뿌려졌던 이 선언서는 현재 8장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평양에서 도자기를 팔던 일본 상인이 선언서 한 부를 입수해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의 손자인 사토 마사오 씨는 이 선언서를 100년 만에 천안 독립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箱の中にちゃんと畳んで入れてあったということを、父がその遺品整理の時に見つけて残す意思があっ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は考えています。 현재까지 발견된 독립선언서는 크게 3가지 유형입니다. 서울과 북한 선천, 함흥 지역에 뿌려진 판본인데 손병희 선생의 이름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활자판을 갈면서 찍어낸 모양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평양선언서는 독립기념관이 갖고 있는 선천본과 같은 판본으로 추정됩니다. 이 선언서는 향후 북한과의 역사 교류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예, 당시에 인쇄됐던 독립선언서 제가 1000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정확하게는 2만 1000장이었습니다. 그중에 남아있는 것이 8장이라는 얘기죠.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경항공모함으로 분류되는 일본 호위함에 탑승했습니다.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는 핵심 군함에 올라서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박 4일 국빈 방문 기간 동안에 지나치게 접대했다는 일본 내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아베는 트럼프의 관광 가이드냐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백종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헬리콥터에서 내립니다. 아베 총리 부부와 만나 가가함에 탑니다. 국빈 방문 마지막 날 가나가현 해상자위대 해군기지를 찾은 겁니다. We celebrate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friendship between our freedom-loving peoples. 자위대는 가가함의 갑판을 개조해 수직 이착륙 스텔스기 F-35B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2만 7천 톤급의 가가함을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미국의 F-35 105대를 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화답하는 듯 트럼프 대통령이 가가함에 직접 탄 것입니다. 아베 총리의 군사력 확대에 힘을 실어준 행보입니다. 아베 총리의 트럼프 접대는 일본에서 논란거리입니다. 골프 회동과 스모 관람, 전통 식당의 만찬까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공을 들였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를 계속 언급한 점도 아베 총리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입헌민주당의 스지모토 기요미 국회 대책위원장은 일본 총리가 여행 가이드냐고 비판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아베 총리의 접대만 눈에 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오토바이 난폭 운전하면 도심을 이리저리 빠르게 가로지르는 모습이 먼저 떠오르죠. 반대로 떼지어서 너무 천천히 달리는 것도 또 다른 의미의 난폭 운전입니다. 대로를 차지하고 이런 느림보 난폭 운전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때로는 세로로, 때로는 가로로 줄지어 달립니다. 안전모는 쓰지 않았고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형형색색 빛을 냅니다. 뒤에서 길을 막아주면 맨 앞에선 5차선에서 1차선으로 고개 운전을 시작합니다. 뒤에서 경찰이 따라오지만 느긋합니다. 신호는 가뿐하게 무시합니다. 흔히 보는 도심 폭주족 같지만 달리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새벽에 때를 지어 대구 도심을 느린 속도로 달린 10대와 20대 운전자 10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들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를 시속 15km로 달렸습니다. 뒤따르는 차량이 앞서가지 못하게 대로를 모두 막았습니다. 하지만 난폭 운전으로 현장 검거가 돼도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들을 공동 위험행위 등으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오토바이를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최근 강원도 양구에서 한 달 간격으로 산불 3건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군청에서 기간제로 일하던 직원인데 혹시 산불을 신고해서 상을 받으면 무기 계약직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일부러 불을 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 밤
강원도 양구군 웅진리의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산불로 축구장 1개 면적과 비슷한 산림 5,700제곱미터가 타버렸습니다. 40여일이 지났지만 타다 남은 나무가 그대로 서 있고 주변에선 탄 냄새가 여전히 진동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은 양구군청에서 기간제로 일하던 39살 이모 씨였습니다. 3년 전엔 산불감시원으로 5달 동안 기간제로 일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3월 3일과 이달 3일에도 다른 산불 2건을 가장 먼저 신고했습니다. 모두 이 씨가 고의로 낸 산불이었습니다. 산불을 조기에 신고해 상을 받으면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무기계약직 그럴 때 가짜 묻히지 않았겠느냐. 그런 거 없더라. 하지만 상을 받았다고 무기직으로 전환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씨는 사업별로 단기 채용하는 기간제 노동자라 전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앙심을 품은 이 씨는 지난 10일 다시 산에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은 서로 다른 산불 현장마다 최초 신고자가 같은 점을 의심했습니다. 끈질긴 추궁에 결국 이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평창 올림픽 때 컨테이너를 공급한 납품업체들이 무더기로 돈을 받지 못했다는 JTBC 보도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업체들이 못 받았던 돈은 거의 받았는데 뒷돈이 오고 간 게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원청업체 담당자가 능력 없는 업체에 하청을 주면서 2억 5천만 원을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평창 올림픽 때 컨테이너 사업을 하청받은 업체의 주소지입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독립된 사무실도 없고 자금 상황이 열악해 컨테이너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체 대표 A씨는 컨테이너 사업을 처음으로 따낸 원청업체 담당자 B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주고 하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하청업자 A씨는 또 다른 업체를 통해 다단계로 일감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실제 컨테이너를 납품한 업체들이 검찰에 고소한 겁니다. 검찰은 뒷돈 거래 이후 능력 없는 곳에 1차 하청을 주면서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뒷돈을 받은 등의 혐의로 원청업체 담당자 B씨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원청업체 측은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은 건 정상적인 돈 거래라며 재판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중국 화웨이를 겨냥한 미국의 봉쇄 조치에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웨이와 거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걱정대로 제2의 사드 사태가 될지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볼지는 앞으로 미국의 제재 강도에 달렸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화웨이는 30일 서울에 5G 오픈랩을 열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들과 5G 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공간입니다. 미국의 거래 제한 조치에 개소식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예정대로 하는 겁니다. 국내 주요 IT 기업들도 일단 화웨이와 거래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거래를 끊을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화웨이는 한국에서 약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어치 부품을 사갔습니다. 전체 중국 수출 가운데 7%를 차지합니다. 최악의 경우 2년 전 사드 보복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반사 이익을 보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구글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면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수천만 대를 더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기회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SK 하이닉스에도 미국과 거래가 막힌 중국 IT 기업의 주문이 몰릴 수 있습니다. 결국 사태 장기화 여부, 또 미국 정부의 제재 강도에 따라 국내 기업의 희비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자연을 해친다는 논란 속에서도 제주 비자림로를 넓히는 공사가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숲에서 국제 멸종 위기종인 팔색조와 황조롱이가 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가 소리를 포착했고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새끼를 키울 때 그 지렁이를 많이 잡아다가 먹이를 주는데 지금 비자림도 숲 요 지역이 그 지렁이들이 잘 서식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조금 더 공정성 있고 축소 은폐되지 않은 생물 조사를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충북 보은의 당진 영덕 고속도로 영덕 방면 피발령 터널 인근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75살 윤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작업으로 속도를 줄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김모 씨 등 6명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력 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다가 국회 담장을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시에 있는 교도소에서 일어난 폭동 사망자가 15명에서 57명으로 늘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주 정부는 수감자들끼리 세력 다툼을 하다 일어난 걸로 보이는 이 폭동 이후 교도소 안을 수색해서 수감자 시신 42구를 추가로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일에 너무 집중해서 생긴 극도의 피로감으로 무기력해지는 번아웃 증후군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새로운 국제질병 표준은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수도권의 한 대형 공사장 앞입니다. 조끼를 입은 건설 노동자들이 거리에 앉거나 누워서 쉬고 있죠. 건설 현장에서는 쉴 곳이 턱없이 부족해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밖으로 나온 겁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휴식도 안전이다라는 말이 무색한 건설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대형 건설 공사장 앞입니다. 공장을 짓는 공사가 한창인 만큼 조끼를 입은 건설 노동자들이 아주 많은데요.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식사를 한 뒤 휴식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근 가게들 앞에 의자는 금세 꽉 찼습니다. 자리가 없자 노동자들은 길바닥에 앉아서 쉽니다. 공원에선 벤치에 누워서 자기도 합니다. 출입 금지라고 쓰인 잔디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인원도 이어집니다. 여기 지금 화장실에서 민원 들어와가지고 가까운 상가 건물 안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노동자들이 종이 박스를 든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향합니다. 위층에는 이미 박스를 깔고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당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수천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마련된 휴게 공간은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 정도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현장. 일을 마친 노동자들이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역사한 공중화장실로 향합니다. 발바닥을 씻고 물 비누도 다 빼가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머리도 감고 거의 맨날 그래요. 슬픈데 수사가 모자라거나 완벽하게 진행이 안 나오다가 짜증나면 붙이는 것도 있어요. 또 다른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합판으로 벽을 댄 3.3제곱미터 한평 남짓한 방이 있습니다. 노동자 18명이 쉬는 공간입니다. 건축 자재가 침대를 대신하는 곳도 있습니다. 생수통엔 하얗게 먼지가 앉았습니다.
탈의실이나 휴게실이 없다 보니 노동자들이 알아서 현장의 빈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교육장이니까 그렇게 하죠. 이건 뭐니까. 화장실도 열악합니다. 남녀 구분 없는 화장실에 청소가 안 돼 있거나 푸세식인 곳도 있습니다. 최근 건설 노동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화장실 위생이 불량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10명 중 3명은 샤워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는 반드시 화장실, 식당, 탈의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해야 된다는 법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법은 하나도 없거든요. 형식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심했거든요. 영국에선 30일 이상 작업하는 건설 현장의 경우 휴게실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가급적 모든 건설 현장에 휴게실을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공사 원가에 안 채워준다는 거죠. 공공발주자 자체가 반응을 안 하고 있으니 민간은 하겠습니까? 결국은 하청세 부담으로. 휴식은 또 하나의 안전입니다. 한 건설 현장 휴게실에 붙어있는 문구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건설 현장은 노동자의 휴식, 다시 말해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현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앵커 브리핑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법 택시냐 합법적인 서비스냐, 타다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 쟁점이기도 하죠. 택시업계가 이재용 대표를 고발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 취재 결과 경찰은 일단 불법 혐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택시업계가 이재용 대표 등을 고발한 건 지난 2월입니다. 타다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법 택시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 이재용 대표는 지극히 합법적인 차량 대여 서비스일 뿐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여객운수법에는 승합차를 빌려줄 때 예외적으로 운전자까지 소개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타다의 영업 방식이 이 조항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취재 결과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대표에게 불법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지난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의 판단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타다의 합법성 문제는 뜨거운 논란거리였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본격적인 중재에 앞서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발 절차가 들어가고 나니까 건에서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사법 판단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갑자기 정부가 얘는 불법, 얘는 합법 이러면 택시업계는 검찰의 결정을 지켜본 뒤 이 대표 측을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카풀 업체들도 앞다투어서 타다식 서비스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택시업계의 반발 역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이달 중순부터 서울 강남의 일부 지역에서 시험 운행 중인 11인승 승합차 서비스입니다. 차량 색깔이나 승객 서비스 일부만 다를 뿐 타다와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올해 안에 1000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타다가 규제를 안 받는 걸 보고 운영 방식을 본땄다는 겁니다. 타다와 서비스 모델은 동의를 합니다. 성공적인 모델이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이 가능하죠. 출퇴근 시간 외에는 불법이라서 카풀 서비스를 중단했던 업체도 타다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인승 승합차로 렌터카 사업을 하면서 타다식 서비스도 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문의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함께 타다에 대응할 수 있는 11인승 승합차 택시 서비스를 검토 중입니다. 택시업계는 또 정부가 법적인 판단만 기다리지 말고 하루빨리 나서서 조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택시 면허 없이 타다 같은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날수록 택시업계의 피해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오늘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입니다. 워마드가 하루 종일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순직한 해군 하사에 대한 조롱과 비하의 글들이 올라온 바로 그 사이트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죠. 그래서 아예 사이트를 없애버리라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근데 지금 워마드 사이트가 안 열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열면 워마드 서버 업데이트 안내라는 문구와 함께 이렇게 검은색 화면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보면 5월 12일, 그러니까 오늘 날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논란이 거세니까 워마드가 자체적으로 잠깐 닫아둔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는 사이트라면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많죠. 네. 그런데 제도적으로 방법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불법 음란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라넷과 달리 이건 커뮤니티 사이트고 문제가 되는 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설의 목적, 운영 형태, 전체 맥락, 유해 게시물의 양과 질 등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부딪힐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일베 사이트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되어 왔지만 폐쇄가 어렵다는 게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하나 삭제를 하거나 차단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일베와 워마드 사이트가 개설된 뒤에 시정 요구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유해 정보가 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일베는 2013년 333건에서 지난해 1,571건으로 급증했고 2016년에 생긴 워마드는 첫해 377건에서 지난해 54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피해 당사자가 방심위에 요청을 하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온상, 혐오 조장 사이트, 이런 비판을 받지만 사이트 폐쇄는 섣불리 결정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리죠? 예, 첫 키워드는 친하다 물음표로 했습니다. 예, 누구가 친하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부 참사관과 이를 공개한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의 관계를 얘기한 건데요. 예, 친하다면서요? 강효상 의원의 주장입니다. 예.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본인에 대한 논란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 눈에 띄는 대목은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 하지만 K 참사관의 입장은 좀 달랐는데요. 오늘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강 의원과는 동문회에서 한두 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 대학 이후 30년 넘게 강효상 의원과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인데요? 예. 지금 K 참사관의 얘기대로라면 상식적으로는 친한 사이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예. 강효상 의원과 K 참사관은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4년 선후배 관계입니다. 강 의원이 선배인데요. 대학도 과만 다르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 때 신입생 환영회나 동문회에서 많이 만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참사관은 한두 번 봤을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가 다르다면서요? 예, 과는 다릅니다. 근데 뭘 신입생 환영회 때 어떻게 봅니까? 보통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오게 되면 동문회에서 전체 대학의 동문회를 같이 해서 신입생 환영회를 따로 열어주기도 합니다. K 참사관 주장이 안 친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굳이 배경을 혹시나 있다고 따져본다면 친해서 서로 기밀을 누설하면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하여간 뭐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면 안 친한데 한 30년 동안 거의 안 봤을 정도로 안 친한데 그러면 불러달라 그러면 다 불러주느냐 이 내용을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굳이 친하지 않은데 친하다고 얘기할 리도 또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30년 동안 안 만났어도 예를 들어서 몇 번 봤더니 굉장히 뭐 마음이 통하더라. 그럼 또 친해질 수도 있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사람 관계는 좀 미묘한 게 많아서요. 그렇습니다. 친하다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나는 친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나는 별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따져보면 흔합니다.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동문 일부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그리 친한 것 같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예. 과거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미래는 안 친할 것이 일단 확실해 보입니다. 뭐 그렇겠죠, 이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두 사람의 태도를 보면 K 참사관은 일단 자신의 입장을 내면서 강 의원이 자신이 설명한 것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또 이를 굴욕 외교로 포장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기자 출신인 강효상 의원도 자신의 후배가 누설한 기밀을 기자회견을 할 경우 자칫 후배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예. 한 것으로 보이고요. 뒤에 기자회견을 한 뒤에 K 참사관이 항의 전화를 하려고 몇 번 통화를 시도했는데 몇 차례 받지 않은 바도 있습니다. 예. 김숙 전 유엔 대사는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강효상 의원이 결론적으로 보면 후배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했는데 일단 외교부에서는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 경력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K 참사관 변호사는 강 의원이 친한 후배라면서 등에 칼을 꽂았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친한 후배라면 그럴 수 있느냐, 뭐 그런 뜻이겠죠. 예. 근데 아무튼 강 의원이 친하다고 주장은 하는데 또 그걸 또 상식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하여간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두 사람이 친하다면 뭐 주변에서도 알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동문이고 그러니까 예. 친한지. 예. 근데 그런 얘기가 또 안 나오는 거 보면 안 친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동문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예. 논란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국회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의원인데요. 예. 자유한국당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면서 철회를 해야 국회에 등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부에서도 정상화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오늘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젠 국회로 돌아갈 시간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현재 경제도 안 좋고 안보도 위기고 더욱이 자유한국당에서 보기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회동도 따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회를 열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예. 얼마 전 장제원 의원도 민생을 위해서 조건 없이 등원을 해야 된다라고 지도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일터는 국회입니다. 입법도 해야 되고 정부 견제도 해야 되고 예산도 챙겨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올 들어 3월에 본회의가 몇 번 열린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는 계속 파행했습니다. 그렇죠. 일반 회사원으로 얘기하면 직장 폐쇄가 된 셈인데 봉급은 나오니까. 예, 의원들이 다른 점은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는 봉급이 대부분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예. 근데 윤상현 의원은 왜 지난번에 또 다른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예, 강효상 의원 논란에 있어서도 예. 외교 안보에 해당되는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예. 당 지도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따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취재가 안 됐는데요. 예. 일단 원론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보이고 좀 더 깊은 내용은 다음 주쯤에 저희 기자와 이제 약속이 잡혀 있어서 그때 취재를 할 계획입니다. 예, 뭐 그런 사적인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예, 사적인 약속 건 아닙니다.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취재 미팅이 잡혔기 알았습니다. 때문에. 예, 조심해서 잘 만나야 됩니다. 정치인들 만날 때는. 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주에 여야가 같이 호프까지 마셨는데 뭐 진전된 것은 없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번 예. 주쯤엔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지만 현재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철회를 해야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그건 일단 메시지고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고 속을 내비쳤습니다. 예. 관건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의견이 접근한 부분까지만 얘기를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정도 입장은 낼 수 있다라는 예, 분위기고요. 반면 자유한국당은 합의 처리한다라고 명시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요구사항대로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민주당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달라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요구지만 예. 앞서 본 윤상현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처럼 명분 없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주장도 알겠습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뭐죠? 세 번째 키워드는 지지의 대가로. 지지의 대가. 예.
어떤 건가요?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했습니다. 정책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기본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회의 도중에 외식업중앙회 회장이 자리와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요구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20만 명 진성당원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내년 4월 13일 우리도 표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꼭 주셔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지난 선거 때 도와줬고 예. 또 중앙회장의 말대로라면 지난 보궐선거 때도 우리가 지지를 많이 해줬다. 예. 그러니 내년 총선 때 한국외식업중앙회 비례대표 자리를 꼭 한 자리라도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일단 앞서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이 4월 13일이라고 했는데 그건 20대 총선이었고 4월 15일에 21대 총선이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재갈 회장은 지난 보궐선거 때도 도와줬으니 표를 달라. 아무래도 당대표가 비례대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해찬 대표는 예의 굳은 표정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겠죠. 답을 하지 않았다가 참석자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 때 비례대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까? 예. 예. 그냥 자르는군요, 여기서. 예. 어떻게 보면 공개석상에서 황당한 요구를 했고 당대표가 비공개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일축한 겁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엔 쌀쌀하고 오후엔 덥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14도, 대전 12도로 내려가고 낮엔 서울 26도, 광주 28도로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ust try it, and I'll start a riot. Beatrice Fairfax, don't you dare ever tell